네, 여러분들 1교시 수업을 해보니까 실은 저번에 컨텐츠 수업을 할 때 여러분들이 수업한 내용을 너무 몰라가지고 제가 교재를 처음부터 다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진도가 컨텐츠 수업 마지막에 했던 거하고 겹치더라고요, 보니까. 네,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했다면 제대로 잘 들었으면은 이 진도 다 나가고 지금쯤은 딴 거 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차 시는요, 우리가 급식 인적 자원 관리 노동조합까지 제대로 하고요. 이제부터는 새로운 챕터입니다. 챕터 8장 급식 서비스 마케팅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요, 컨텐츠 수업을 제대로 다 들었다고 생각하고 다시 모이게 될 때는 교재 다시 안 할 겁니다. 확인 작업 안 할 거예요. 바로 진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급식 서비스 마케팅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급식 서비스 마케팅을 하기 전에 서비스란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 산업은 서비스 산업의 한 분야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업은 시장 규모가 점점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확대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급식 산업도 좀 더 세분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먼저 서비스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을 하지 않는 분들에게 서비스가 뭐냐라고 물으면 공짜로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무상으로 제공된다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렇지만 전공을 하시는 여러분들에게는요, 서비스라는 것은 고객을 대하는 자세나 태도다. 그리고 상품을 구매할 때 함께 제공되는 편익이다. 타인에 대한 봉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공적인 거는 바로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런 의미가 되겠죠. 과거에 비해서 현재는 서비스의 역할이 많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의 학문적인 정의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게 미국 마케팅 학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서비스의 정의인데요. 서비스라는 것은 판매 목적으로 제공되거나, 그러니까 이 서비스가 단독으로 판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지는 상품의 판매와 관련해서 제공되는 제반활동, 제반활동이라는 것은 같이 붙어서 오는 활동이죠. 물건을 사게 되면 같이 따라오게 되는 편익이나 거기에 대한 만족감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코틀러라는 분은요, 서비스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형태가 없고 소유권의 이동이 없으며 타인에게 제공되는 행위나 또는 만족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서비스의 개념을 제가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교재에 찾아도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내린 정의입니다. 서비스라는 것은 고객 만족의 경험을 최대화하고 유형이나 무형의 제품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무형의 활동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유형의 제품이라면 아마 아실 거예요. 형태가 있는 어떤 물건이죠. 이 물건도 그냥 있는 것보다 서비스라는 개념이 같이 가게 되면 좀 더 가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서비스라는 것은 무형이라는 의미죠. 자, 외식업에서 서비스라는 것은요, 서비스는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배가 고픈 고객이 있다면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맛있는 음식이 서비스고요. 그리고 연인과 데이트를 하려는 고객에게는 그들이 원하는 멋진 공간과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바로 서비스입니다. 그러므로 고객들의 상황에 맞추어서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서비스라고 정의를 외식업에서는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서비스와 일반 제품의 특성을 비교하는 표입니다. 서비스의 특징을 보면은요, 물건이라고 하면 제품은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이나 존재가 있다고 해서 유형성이라고 하고요. 서비스는 형태가 없다라고 해서 무형성이라고 합니다. 제품은요, 생산과 소비가 분리가 된다라는 분리성을 얘기하는데 생산을 공장에서 합니다. 근데 물건이 형태가 있으니까 모양이 남겠죠. 그걸 소비자가 가지고 가서 소비할 때는 다른 장소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과 소비가 분리된다라고 하고요. 이 서비스는 모양이 없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소비자들이 이 서비스를 즐기는, 서비스를 소비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따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분리성이다, 동시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품은 공장에서 만들게 되면 똑같은 규격으로 만들어내요. 이걸 동질성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서비스는 항상 변할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를 하는 직원에 따라서도 바뀔 수가 있고요.
똑같은 사람이 서비스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오늘 기분이나 여러 가지 손님이 몇 명 계신다든가 이런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서비스는 이질성이 있다 내지는 일관적이지 않다라고 해서 비일관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제품은 구매를 하게 되면 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둘 수 있기 때문에 저장성이 있다라고 하지만 서비스라는 것은 저장이 불능하다. 그리고 소멸된다라고 합니다. 자, 고객들에게 줄 수 있는 미소라는 서비스는 오늘 아니고는 지금 아니고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미소와 친절함을 저장해 놨다가 내일 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는 소멸성이 있다라고 특징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서비스의 이 문제점과 이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하기 위해서 적용을 해야 되나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아마 교재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제가 작성한 표예요. 이거 보도록 할게요. 서비스의 첫 번째 특성으로는 모양이 없다, 형태가 없다라는 무용성을 들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에서 또 나오는 문제점으로는 독점적인 권리에 의해서 보호가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제품을 만들 때는요. 어떤 제품을 특별하게 잘 만들어내면 특허를 통해서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고객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를 만들어냈다라고 가정을 할 때 이 서비스에 대해서는 특허를 낼 수가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 곧바로 따라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특허까지는 아니지만은 유형의 단서를 제공한다라는 극복 전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일 파티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업체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생일 파티라고 해서 거창한 건 아니고 예전에 유행했던 건데 생일인 고객이 케이크를 가지고 오면 케이크에 불을 붙여서 갖다 주면서 노래도 불러주고 하는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축하해주고 직원들이 모여서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이게 남지가 않아요. 근데 만약에 그때 사진을 찍어서 고객에게 선물로 한다면 그 사진이라는 단서가 남을 수 있습니다. 내지는 생일을 맞으신 분께 아주 간단한 선물 같은 거를 드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게 무형이 아니라 유형의 어떤 단서가 남는 겁니다. 사진이 남을 수도 있고요. 생일 축하를 받았다라는 기념품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했다라는 거를 우리가 유형으로 남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특징으로는 진열이나 설명이 어렵다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서비스를 합니다라고 보여줘야 되는데 이걸 보여주기가 힘듭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한 극복 전략으로는 구전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받았던 서비스가 정말 좋았다면 구전 활동이라고 하면 입으로 옮기는 건데 요즘에는 이 구전 활동이 SNS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받았던 이 기쁨을 SNS에 남겨주시면 다음에 또 다른 서비스를 해드리겠습니다. 내지는 할인을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으로 구전 활동을 적극 장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가 이 사람들의 SNS를 통해서 여기에 갔더니 음식도 맛있었지만 이런 서비스가 있어서 너무 좋았다. 라고 구전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남길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서비스가 진열이 되고 남들의 입을 통해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SNS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남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서비스는 사람들이 구매하기 전에는 확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고객의 기대 심리를 자극해서 우리 매장으로 오도록 유입하기는 조금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기업의 이미지를 관리한다든가 구매 후에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한다면 이 기업 이미지가 좋기 때문에 여기 가면 음식도 맛있겠지만 멋진 서비스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고객이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매 후에 커뮤니케이션 강화라는 것도 이 구전 활동과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고객들께서 음식을 드시고 서비스에 대해서 만족한 후에 만족했다라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주시고 그리고 요즘에는 이런 의견을 굉장히 SNS에 많이 남깁니다. 그렇게 남기게 된다면 고객들이 이 매장을 방문하면 음식뿐만 아니라 멋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고 미리 알 수 있고 거기에 대한 기대로 인해서 저희 가게로 유입되는 경우가 더 많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서비스의 무용성이라는 것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특성으로는요, 생산과 소비의 동시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서비스를 드리는 과정에서
고객도 그 서비스를 받아들이면서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점은 대량 생산이 곤란하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서비스 생산 과정에 고객이 참여한다라는 것은요, 서비스를 드리는 직원과 이걸 받아들이는 고객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이 어떤 서비스를 원하는가,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적시에 들을 수 있어야지만 고객이 더 만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직원을 선발할 때 직원을 잘 선발해야 되고요. 서비스를 잘 할 수 있는 직원을 선발해서 이 직원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교육에 집중하는 게 바로 극복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면접을 볼 때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은 잘 알고 있지만 별로 미소를 띠면서 얘기를 하지 않는, 그리고 면접관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본인의 의사만 얘기하는 직원, 이런 사람을 선발한다면 그 직원은 제대로 서비스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에 적합한 그런 인성을 가진 직원을 잘 선발해서 이분이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게 바로 서비스 생산 과정에 참여하는 고객을 더욱더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대량 생산이 곤란하다라고 했는데요. 요거는요, 고객 관리와 서비스망의 분산으로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냐면요, 만약에 이 매장에 고객이 한 반 정도 있을 때는 직원들이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잘할 수가 있겠죠. 근데 만석이다 못해서 대기인까지 있다면 그때는 서비스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고객들은 본인들이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매장 내에 있는 고객뿐만 아니고요, 굉장히 고객들이 많이 몰려 있을 때 기다리는 손님들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기다리는 손님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리는 시간이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굉장히 지루할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 어떻게 즐길 수 있는 보드게임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도 있고요. 내가 정확하게 20분 후면은 매장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기다리는 것과 언제 들어갈지 모르겠다라고 무작정 기다리게 되면 굉장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죠. 40분 후에 고객님은 들어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40분이 되어도 못 들어가게 되면 고객은 아마 화를 낼 겁니다. 그래서 이 고객들이 지루하지 않게, 그리고 고객들이 대기하는 시간을 잘 예측할 수 있게, 혹은 예측 시간을 좀 더 당겨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런 것들도 서비스를 느낄 수 있게 하는 걸 겁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이렇게 고객들이 기다리지 않게 해주는 게 좋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 매장에서는 점심때는 고객이 조금 덜 오시는데 저녁 때 고객이 매우 많이 와요. 그래서 기다리다 지쳐서 가시고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할게요. 그럼 낮에는 서비스가 남아돕니다. 저녁에는 우리가 들을 서비스가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걸 분산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점심시간에 특별한 해피아워 이벤트라든가 가격 인하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고객들이 골고루 올 수 있게 망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때도 일정한 고객이 오시고 저녁 때도 일정한 고객이 오신다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외식업체 중에 굉장히 서비스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업체들은 고객들을 무작정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될 수 있으면 예약제로 해서 손님들이 기다리게도 안 하고, 그리고 적절한 손님이 와서 충분히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망을 분산한다라는 거는요, 고객들이 나누어서 올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시는 분들에게는 서비스를 최대한 해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서비스망의 분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서비스의 특성으로는 또 이질성 있었습니다. 표준화가 어렵고 품질의 통제가 어렵다라는 게 바로 문제점입니다. 자, 표준화가 어렵다라고 했는데요. 우리도 가끔 식당에 가면 느낄 때가 있어요. 이쪽 테이블을 응대해 주시는 분은 굉장히 서비스가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상냥하고 우리가 뭔가 부족하다 싶으면 뭔가 더 갖다 주는 경우도 있고, 말을 안 했지만은 내가 뭐가 필요한지 알아서 서비스를 하곤 합니다. 근데 다음에 갔더니 그 직원이 안 계시는 거예요. 다른 분이 오셨는데 이분은 전에 분하고 전혀 분위기가 딴판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는 적절한
표준화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게 직원 교육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서비스를 표준화하고 이 서비스를 표준화하려면 서비스 매뉴얼이라는 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다 보면 이 품질도 똑같아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람마다 약간 개별화가 있을 수도 있지만 될 수 있으면 같게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간혹 너무 친절도가 너무 많아서 물론 좋은데 다른 직원들과 달라 보이는 것 때문에 또 다른 직원이 괜히 불친절하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표준화, 이 개별화도 이 표준화 시켜가지고 같은 매뉴얼로 인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인사도 통일하고요. 응대하는 그런 멘트들도 통일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통일화하는 작업, 표준화하는 작업이 바로 서비스 매뉴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소멸성, 서비스는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재고로서 보관이 곤란합니다. 그리고 구매 직후에는 편익이 사라진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수요와 공급의 조화로 이룰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서비스망을 분산한다라는 의미와 거의 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고객들을 분산시켜서 받게 되면 서비스를 제대로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매 직후 편익이 사라진다라는 거는요, 또 다른 의미로 생각을 하면 이 손님이 있는 동안에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와 공급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손님이 많을 경우에는 파트타이머를 활용해서라도 서비스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매 직후 편익이 사라진다라는 이런 단점은요, 위쪽에 있는 유형의 단서를 제공한다, 어떤 물품을 제공한다라는 것으로도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극복 전략은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약간 뭉뚱그려서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비스의 무용성, 소멸성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로 어떤 단서를 만들어 드리거나 아니면 물품을 제공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생산과 소비의 동시성, 이질성 이 두 가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직원 선발과 교육이 잘 돼야 되고요.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서비스망을 분산하는 그런 방법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서비스 마케팅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원래 마케팅이라는 거는 유형의 제품을 팔기 위한 것이 전통적인 마케팅이었습니다. 생산과 소비의 분리를 전제로 하고 라고 돼 있죠. 벌써 생산과 소비의 분리를 전제로 한다라는 것 자체가 유형의 물품을 팔기 위해서 마케팅이 필요하다라는 시각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서비스 마케팅이라는 거는 일단 서비스 산업이 생겨난 이후에 서비스 마케팅이 생겨났습니다. 서비스 산업이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는 없었습니다. 아마 1940년대, 50년대만 해도 서비스 마케팅이라는 말은 없었고 서비스 산업이라는 것도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요, 서비스 산업 종사자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그만큼 사회 전반적으로 서비스 산업이라는 게 널리 알려져 있고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죠. 서비스의 생산과 전달, 소비가 동시에 발생하는 서비스 산업의 특성상 판매자와 구매자 간 상호작용 및 서비스 접점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케팅 부서가 아닌 다른 쪽에 근무하는 관리자나 직원이 이것들을 담당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마케팅 부서에서만 마케팅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는 그 기업에 속한 모든 사람이 마케팅에 참여를 합니다. 이 마케팅이 바로 서비스 마케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또 마케팅의 종류로 거래 마케팅과 관계 마케팅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거래 마케팅은 상품 그 자체의 결과와 품질만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거래가 제대로 끝나면은 그냥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관계 마케팅이라는 거는 상품도 문제지만 그 상품이 전달되는 과정, 서비스가 전달되는 과정의 품질도 중요하다라는 게 바로 관계 마케팅입니다. 서비스 마케팅 삼위일체라는 게 있는데요. 정의는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외부 마케팅, 상호작용 마케팅, 내부 마케팅 이 세 가지 유형의 마케팅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외부 마케팅이라는 거는요. 기업이 고객의 기대를 파악하고 서비스가 제공되기 전에 고객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광고나 프로모션이라는 촉진, 판매,
홍보, 이런 전통적인 요소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물리적 설비들과 같이 고객들에게 전달하는 모든 게 외부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바로 기업과 고객의 관계가 외부 마케팅입니다. 상호작용 마케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요, 고객과의 약속이 전달되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고객과 직원이 만나는 그런 접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부 마케팅은요, 고객이 아니고요. 내부 마케팅은 기업과 종업원과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종업원에게 할 수 있는 동기부여, 보상, 이런 것들이 내부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죠. 마케팅이라는 거는요, 원래 마켓, 시장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시장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물품 교환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마켓에서 나온 마케팅 활동이라는 거는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교환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표적시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마 공부를 곧 하게 될 겁니다. 이 표적시장에 고객들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교환하면서 고객의 욕구와 그리고 기업의 목적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가격이 결정되고, 그리고 이 물건이나 서비스가 유통되고, 그리고 이런 활동을 좀 더 많이 프로모션하는 그런 촉진 등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우리는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비스 마케팅 활동에는요, 시장 기회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장에서 어떤 기회 요인을 잡기 위해서 분석을 하는 과정을 얘기하는데요. 마케팅 활동의 시장 분석 과정은 마케팅에 대한 환경 분석과 소비자의 구매 행동을 분석하면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케팅 환경은요, 제가 이 강의 안에는 나타내지 않았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굉장히 많은 경영학을 배우시면서 미시적 환경이다, 거시적 환경이다, 이런 거 들으셨을 거예요. 마케팅 환경은 미시적으로 분석을 할 수도 있고요, 거시적으로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시적인 마케팅 활동이라는 것은 기업 자체를 분석하거나 자기 자신에 대한 분석입니다. 그리고 공급업자,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물품을 전달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공급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케팅을 중개하는 기관이나 이런 식으로 기업에 가까이 있는 환경 요소들, 그러니까 기업과 연관된 본인과 그리고 주위에 관계된 회사들을 분석하는 게 바로 미시적인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시적인 환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거시적 환경은요, 본인들이 아닌 경쟁사를 분석하거나 혹은 인구 통계학적인, 예를 들면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음식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어린이를 위한 음식을 개발할 것인가, 아니면 노인 인구를 위한 음식을 개발할 것인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이런 쪽에서는 노인을 위한 음식을 개발하는 게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어린 인구의 연령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린이를 위한 식품을 만들었다라고 할 때 이 어린이를 위한 식품을 구매하게 되는 그 인구도 작을 수가 있지만은 그 기간도 짧아요. 실은 한 3세 정도 어린이가 먹는 음식은 3세에서 5세까지 정도밖에 유통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기간도 짧고 인구수도 작습니다. 그렇지만 노인을 위한 어떤 식품을 개발한다. 그래서 이건 그냥 레스토랑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건강기능성 식품이나 요즘에 HMR 식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런 식품을 좀 노인용으로 해서 만든다라고 하면은 이 노인들은 인구가, 자, 여러분들한테 여쭤볼게요. 노인이 몇 세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전에는 만 60세가 넘어가면 노인이라고 했어요. 굉장히 예전 얘기죠. 그러다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노인의 기준을 한 65세에서 70세라고도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75세가 넘어야지만 진짜 노인 아니냐, 이렇게 보고도 있습니다. 만약에 70세라고 제가 조금 낮춰서 잡을게요. 70세부터 노인이라고 봤다. 그러면은 어린이를 위한 식품을 개발할 때는 그 어린이에 대한 대상이 3에서 5세, 그리고 또 5세가 넘어가면 3세 때 먹는 음식과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6세에서부터 한 8세까지 이렇게 한 2년 주기로 음식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노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 노인 전만층에 대한 음식은 비슷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노인에 대한 음식을 구매하는 연령은 제가 70세라고 얘기했죠. 70세부터 시작해서 몇 살까지인지는 제대로
뭐 가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얼마 전만 해도 최빈 사망값이라고 하는 많이 돌아가시는 나이가 한 82세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85세까지 올라왔고요. 앞으로는 더 늘 거기 때문에 노인을 위한 음식을 구매하는 주기가 10년 이상입니다. 그리고 훨씬 더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인구의 범위도 넓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 통계학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인구 통계학적인 변화도 분석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바뀌나 이런 것들도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배달 음식이라고 하면 원래 오프라인 매장에서 뭐 겸업으로 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규모가 작은 그런 매장들을 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갑자기 코로나라는 이런 일이 생기면서 이 사회 전반적으로 젊은이의 성향이었어요. 직접 대면하지 않고 비대면적으로 식품을 구매하는 이런 시장이 굉장히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밀키트라는 게 기존에 있었습니다. 근데 한 2년 전, 3년 전만 해도 밀키트를 구매하는 고객들은 굉장히 적었어요. 근데 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밀키트 시장은 거의 한 300% 가깝게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성장세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코로나 사태가 줄어들더라도 이걸 구매했던, 그래서 경험했던 소비자들의 또 재구매가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이 기회를 빌어서 밀키트 시장의 폭발력은 아직도 멈추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경제적인 걸 얘기하면서 코로나를 얘기했지만 이런 여러 가지 사회 전반적인 것들을 분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음식을 포장하는 기술도 굉장히 많이 발달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 자연적인, 그리고 기술적인, 정치적인, 문화적인 이런 모든 환경 요소를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 구매 행동도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소비자 구매 행동이라는 것은 제품을 구입할 의사가 있는 소비자들이 어떤 제품을 언제, 어디에서 구입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그래도 소비자들이 그냥 구매하는 게 아닙니다. 머릿속으로지만 다 계획이 있거든요. 이런 계획을 세우고는, 그리고 정보를 뭐 여러 가지 탐색한 다음에 어떤 가격에 이것을 구매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의사결정이 바로 소비자 구매 행동 분석입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점심 식사를 할 때도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요새는 HMR이라든가 즉석식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용할 것인가, 아니면 편의점에 가서 도시락 정도를 먹을 것인가, 아니면 직접 도시락 전문점을 방문해서 도시락을 살 것인가, 아니면 그냥 한식당을 갈 것인가, 돈가스를 먹을 것인가, 이런 것들 생각하게 됩니다. 메뉴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지만은, 자, 돈가스를 먹으러 갈 때도 어떤 집은 이 정도의 품질이 8,000원인데 어떤 집은 품질이 조금 높아졌는데 가격은 11,000원이에요. 그러면은 누구랑 갈 것인가, 언제 갈 것인가, 내가 몇 시간 동안 시간이 있는가, 이런 거에 따라서 음식을 어떤 것을 구매할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런 소비자의 구매 행동을 분석해서 우리가 마케팅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